네, 월요일에 파이널 리서치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커지는 이번 주입니다. 오늘 장에서 시장에 다시 한번 급반등, 시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데요.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너무나 다릅니다. 지난주 딱 월요일 이맘때 코스피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었죠. 워시 쇼크가 시장을 잡아먹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상승과 하락이 번복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승은 그간의 우려감을 지웠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승이 아닐까 싶은데요. AI 과잉 투자 논란이 계속해서 따라붙었던 지난주였는데요. 주말 사이에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과잉 투자 논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이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 강하게 튀어 올라갔었고 다우존스 지수가 무려 꿈의 지수 5만 선이 사상 처음으로 돌파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8% 급등, 브로드컴도 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날아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같은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 또한 강력한 상승, 오늘 상승 종목도 훨씬 더 우세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겠죠. 오늘 계속해서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여러 가지 일정들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보고서, 1월의 고용보고서와 또 1월의 소비자 물가 데이터가 공개가 될 텐데 페드에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경제 지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얼마나 탄탄한 것인가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올해 연내 금리 인하 2회가 가능할 수 있을지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텐데요. 어떻게 나올지 살펴보면서 시장의 변수로서 대비를 해보셔야 되겠고 아울러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미국에서 줄줄이 급락을 했었죠. 지난주에요. 하지만 이번 주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내달릴 수 있을지 우리 시장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 증시 안에서도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이벤트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주요 지표들 변수로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보고서들,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주에 코스피 밴드 상단을 무려 5,400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특히나 소외가 됐었던,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 포트를 구성해보자라는 조언도 있었는데요. 코스피 5,400 갈 수 있을지 기대감을 품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또 이슈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엔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오늘 크게 흔들릴까라는 변수가 오늘 장에서 있었는데요. 일단은 선반영된 측면이 있을까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보합 부근에서 좀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은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가 지난주에 무척이나 강했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지난주 무려 11조 원을 팔았었는데요. 오늘 월요일 외국인들 현선물 시장에서 일제히 사들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브리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 열어볼게요. 지금 AI 관련해서는 AI의 열풍과 AI의 과잉 투자 논란은 빛과 그림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일 따라오고 있는 그 논란이죠. 그렇다 보니 지난주에는 이 과잉 투자 논란으로 크게 흔들렸었는데요. 앞서 말씀을 짧게 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바로 불식을 시켰습니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에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지금 700조가 넘게 투자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파벳도 1,850억 달러, 그리고 아마존이 주말에 2,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0조 넘게 AI에 투자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400억 달러의 투자 경쟁에 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젠슨왕 CEO가 AI 투자는 과도하지 않다. 수익 창출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투자다. 7년, 8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 빅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엔비디아는
게임용 GPU 이제 신제품 출시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 올해 RTX 50과 내년 말에는 RTX 60이 출시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없어서 못 만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지난해 매출 90%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고요. 게임 부분만 꼽아봤을 때는 물론 30%가량 매출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큰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적은 숫자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소위 AI에 몰빵을 하겠다라는 엔비디아의 발표였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뭐 그렇겠죠.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됨이 유리한 것은 우리가 봐도 좀 자명해 보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게임 GPU 출시 중단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엔비디아가 날아올랐고요. 빅테크주들 손잡고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에서 엔비디아로 이어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연결고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까지도 연결이 됐었는데 삼성과 SK하이닉스 지금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계속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처럼 돈을 벌어다 주는 고사양의 HBM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두 번째 브리핑 보시죠. 이러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의 HBM4 납품이 불발됐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세미 애널리스트, 반도체 분석 기업인데요.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차세대 HBM4 메모리 점유율 전망이 제로다라는 그 분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베라루빈에 탑재가 되죠, HBM4가.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AR 시스템 두 곳으로 압축이 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요. 공급 비중으로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비율은 70%, 삼성이 한 30%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마이크론도 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베라루빈의 CPU용 소캠2 기반인데요. LPDDR5X 메모리 공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독 공급, 아니면 최대 공급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마이크론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큰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HBM4 관련해서는 초소수, 극소수만 대응 가능한 이 초고난이도 시장이라는 점이 이번 뉴스로 확인이 됐고요. 아울러서 AI 인프라 기반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 요구치를 크게 높여 잡고 있다라는 걸 텐데요. 그 중심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뉴스 보실까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설 전후로 HBM4 양산될 것으로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제 다음 달에 16일, 19일 엔비디아의 GTC 2026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HBM4 삼성전자 그 부분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SK하이닉스는 작년 9월부터 출시해서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샘플이며 본품이며 다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성능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좀 더 우위의 포지션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세대죠. HBM3E 관련해서는 제대로 승기를 SK하이닉스에 넘겨줬었던 삼성전자인데요. 이번 HBM4 관련해서는 그 성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수율적인 측면에서는 남다른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현재 삼성전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2단 적층 기술로 최대 용량 36GB가 거론되고 있고 앞으로 12단이 아니라 16단, 16단을 쌓았을 경우에는 최대 용량 48GB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물량은 뭐 제대로 가져간 상황이고요. 70%를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죠. HBM4 관련해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양사 모두 다 물량 확보 전쟁에 좀 치열하게 열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연일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외국계 증권사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 너나 할 것 없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TP를 올려잡고 있는 배경이기도 할 텐데요. 지금
삼성전자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17만 원도 찍었습니다. 아울러서 SK하이닉스 괄목할 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TP 가장 높은 TP가 150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외국계 증권사 CT도 150, 그리고 우리 국내 증권사로 봤을 때는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이 150만 원까지 외쳤습니다. 잠시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을 모셔서 반도체에 대해서 뜯어볼 예정이니까요. 자리 옮기지 마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특집입니다. 반도체 안에서 유리기판주들 또한 최근에 재료들이 하나 둘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엔 참 핫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말 들어와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던 유리기판이죠. 올해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 유리기판 관련해서 윤기 아나운서의 브리핑 챙겨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급성장하고 있는 오늘 시장의 모습입니다. 반도체가 중심인데요. 그 안에서 유리기판은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 모두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수록 지켜보셔야겠죠. 3년 전 2023년 유리기판 시장 규모가 71억 달러에 달했는데 2028년에는 84억 달러로 연평균 18%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해주고 있는 시장 입니다. 자, 장점으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 초미세 회로가 구현 가능한 그런 유리의 특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겠고요. AI 반도체에 대한 성능 계속해서 이 기대감들이 있을 텐데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최대한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유리기판 시장 안에서는 미국에서는 코닝 최근에 좀 핫했죠. 그리고 독일의 쇼트, 일본에서는 아사히 글라스가 좀 선점을 미리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있다가 니토보에 대한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안에서는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SKC, 그 안에서 앱솔릭스가 있겠고요.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이 점점 더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면서 개발에 열심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국내 3대 산맥, 이 SKC,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죠. 자, 우선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건 단연 SKC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연내 양산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 안에서 시제품 생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중순에서 연말 안에서는 연내 양산되는 유리 기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전기는 일본 스미토모 화학그룹과 손을 잡았는데요. 글라스 코어 생산, 이 합작 법인 설립을 올해 안에 또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도 챙겨보시고요. 다소 조금 뒤처진 듯한 건 LG이노텍이긴 합니다. 그래도 국내 사업장 안에 유리기판 시범 생산 라인을 구축하면서 LG이노텍도 빠르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연매출 3조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자, 그리고 일본에서 전해지는 소식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유리기판 기업 안에서 니토보가 최근에 좀 각광을 받았습니다. 니토보의 T-글라스라는 제품, 이 열팽창 30%나 줄였던 이런 기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8년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니토보에 대한 유리기판도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더욱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소식은 엔비디아부터 애플 그리고 구글이 이 일본 니토보의 유리크로스를 갖기 위해서 물량 확보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안에서 애플이 가장 급한 마인드를 좀 보여줬습니다. 2026년 제품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 일본 정부 관계자에게 이 유리기판 관련된 제품을 빠르게 좀 요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자, 그러면서 일본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AI 이쪽으로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계속해서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니토보는 현재 이 설비 투자도 열심히 점점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대만 공정 증설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약 15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390억 원을 투자하면서 설비를 점점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후쿠시마시 공장에서는 생산 능력 최대 3배까지 끌어올린다는 소식, 유리기판 쪽으로 계속해서 좀 확인되는 소식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반도체 중심으로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분위기 좋은 현재 시장의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5,3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5,294선 지나가고 있고요. 방금 전에는 3%대로 상승폭을 다소 축소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오전장 그리고 오후장 내내 4%대의 반등세 강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 1,112선 전거래 대비 2.95% 반등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큰 낙폭을 거의 다 회복을 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수급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동안 이탈했었던 외국인이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기관 안에서 2조 넘게 담아주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시장 둘 다 그렇게까지 강력한 매수세는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그래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이 2조 4천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선물 시장 안에서는 기관이 1조, 거의 2조가량 매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SK 하이닉스 확실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5.17% 반등하면서 지난주에 떨어졌었던 가격들을 그대로 다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16만 6,850선 지나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5%대 상승, 90만 닉스를 다시 한번 바라봐 줍니다. 88만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대,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다 1, 2%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시죠. 자, 이 안에서도 거의 다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강부합권, 그리고 지금 SK 스퀘어가 상당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대 상승률, 그리고 방산, 조선 모두 다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원전 그리고 전력 설비 쪽으로 굉장히 강한 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7.3%대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고요. 95,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도 확인해 보시죠. 자, 최근에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바이오주가 상당히 좀 많이 외면을 받는 흐름들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바이오 위주로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강보합권으로 좀 미미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크게 떨어졌었던 알테오젠이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85% 반등해주고 있고요. 삼성닭 제약 역시나 6%대의 반등 보여주면서 53만 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안에서도 ABL 바이오가 3%대의 반등,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1.83% 보여주고 있고요. 리노공업 그리고 H1B는 1%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섹터 그리고 시황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이널 리서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익의 고도화 노려보는 파이널 리서치 시간입니다. 한창 이 반도체 피크아웃을 논할 때 그 너머 미래를 제시하는 분이 계시죠.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연하시는 이날 반도체주들의 분위기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참 반가운 반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반도체에 달라진 이 투자자들의 시각을 점검하고 싶고 업계에서는 분위기가 어떨지도 살펴주세요.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시각의 변화들은 가장 큰 부분들은 반도체가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시클리컬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시클리컬을 이기는 이제 업황에 대한 실적들에 대한 신뢰가 조금 쌓이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2010년대 이후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같은 굵직한 사이클들을 겪었는데
매번 저희가 슈퍼사이클 얘기를 했지만 한 번도 거시경제 흐름에서 저희가 이제 이겨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메모리는 업황이 좋아도 미래에 대한 실적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에서 이익을 근거로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꾸준한 북밸류 중심으로 저희가 좀 평가를 받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사이클에서의 핵심은 이제 AI의 확산에 따라서 수혜되는 메모리가 과거에는 저희가 HBM 단독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었는데 네. 지금부터는 서버 디램 그리고 이제 LPDDR5X 그리고 이제 SSD까지 메모리 모든 제품의 전반으로 지금 수혜가 확산되는 국면들이 과거 대비 더 사이클에 대한 성격과 그리고 미래 실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만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설을 위한 공간 부족 그리고 수년간의 저희가 이제 투자에 대한 절제를 통해서 공급에 대한 대응력은 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모든 제품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들이 당장의 업황에 대한 강세도 있겠지만 내년, 내후년 실적에 대한 저희가 신뢰가 네. 쌓이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거시경제를 이기는 구조적 메모리에 대한 성장 사이클에서 신뢰가 생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클리컬이 아니면 메모리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과거와는 명백히 다른 사이클이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실적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국면 내에서 여전히 우리는 북밸류 기반으로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네. 매우 활발하게 저희는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런 변화가 정말 앞으로 계속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잠깐 반짝하고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저희는 아직은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이제 시장에서 실적을 믿기 시작하면 크게 바뀔 수 있는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내포한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요. 업계 관점에서는 사실은 뭐 모두가 이제 인지하고 있다시피 수요처들의 입장은 가격을 깎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가가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4분기, 1분기 이 메모리 가격의 이 폭력적인 상승들도 이거를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관점에서 결국은 고객사들은 장기적인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2년, 3년 내지의 이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 더 수요하기 시작을 했고 이 관점에서 이제 그들은 가격을 깎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을 맺지 못하면 네. 계속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메모리의 가격을 감내해야 한다에 대한 부분들이 네, 그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깎는 것이 아니라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로 하여금 당장 실적도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실적이 좋을 수 있다에 대한 믿음의 근간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이제 SK하이닉스 150 TP 말씀 주셨잖아요. 그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 주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앞서 폭력적인 가격 상승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메모리 업황 자체가 이제부터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든 거죠. 사실 메모리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한 건 좀 된 이야기 같습니다. 원래 이제 23년대부터 저희가 이제 HBM 중심으로 이제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HBM의 많은 캐파를 배분해야 되다 보니까 아직 수요는 좋지 않지만 전통 메모리도 공급에 하향이 생기고 이게 메모리 전통 메모리도 가격을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수요의 성격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 단독 사이클이 아니라 모든 메모리의 양적 성장 사이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저희의 관점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 업황 강세는 공급 부족 때문이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조금 더 중요한 개념들은 수요가 일시적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AI 사이클 내에서의 메모리의 수요는 구조적으로 올라오고 있다에 대한 부분이 이거에 대한 인정이 저희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컴퓨팅에서의 핵심은 과거에 이제 GPU의 연산 속도가 얼마나 더 빠른가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포인트였는데 지금부터는 아무리 GPU의 성능이 좋아도 네. 메모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GPU의 좋은 성능을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예를 들어서 D램이 도와주지 못하면 GPU가 제 성능을 다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론적인 성능은 100이어도 실 성능은 100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비싼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이제
활용해야 될 빅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네. 총 소유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사이클에서의 핵심은 연산 성능이 아니라 메모리가 얼만큼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는 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추론 성능의 제고와 그리고 추론 비용의 절감 모두 다 핵심은 이제 메모리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메모리가 지금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게 너무 합리적이고 이 AI 사이클이 유지가 되는 국면 내에서 이 메모리의 입지는 네. 바뀌기 어렵다에 대한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베라 루빈 플랫폼에서 이제 ICMS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도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에는 그 CPU에서 LPDDR5X 같은 D램 메모리의 채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ICMS라는 걸 적용을 함으로써 새롭게 추가로 SSD까지도 이 AI 성능 제고를 위한 네. 추가적인 메모리의 풀로 활용하겠다에 대한 내용이 신규 전방 시장의 창출과 같은 저희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요가 구조적으로 올라온다. 메모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시클리컬 때의 메모리의 부가가치와 지금 사이클에서 메모리의 부가가치는 비단 공급 부족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의 성격일 네. 거고 저희의 실적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있다에 대한 저희의 확신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고객사들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기 시작하면 저희는 미래의 수요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계약이 없이 저희가 이제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증설했기 때문에 미래의 수요는 결국 거시경제인데 거시경제에 저희가 맞출 수는 없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계약 베이스로서 증설을 하기 시작하면 미래에 필요한 수요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그거를 위한 증설만 저희가 진행을 한다면 미래 실적에 대한 저희의 신뢰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저희도 TSMC처럼 선수주 후 증설 구조로 가게 됨으로써 이 업황에 대한 장기적 그림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전통적인 시클리컬에서는 고점이 있으면 저점도 있으니까요. 실적의 성장률이 둔화만 되어도 이제 하락의 시그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지표들이 이제 피크아웃 지표가 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저희는 바뀌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연구원님 최근에 AI 관련해서 과잉 투자 논란이 항상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AI 하면 열풍과 함께 과잉 투자 논란은 빛과 그림자 같은 존재일 것 같은데 이번 논란 속에 지난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 한 차례 출렁였었고 이에 대해선 어떤 시선이세요? 일단 근본적으로 이 AI 투자에 대한 성격은 당장의 투자 비용이죠. 이 막대한 비용은 눈앞에 있고요. 수익화는 뒤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만한 돈을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 거야? 너희들 정말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게 맞아에 대한 의구심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익화 그리고 모니타이제이션 관점에서의 이야기들이죠. 이 논리는 아마 저희가 계속 싸워야 될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투자에 대한 명분이 빅테크 관점에서 지금 있는 게 맞냐 없냐에 대한 판단이 저희는 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그들의 좀 말을 빌려보자면 그들 입장에서 AI 인프라는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 AI 인프라를 빨리 도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실적은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다에 대한 언급들. 그 자체가 그들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들이 AI에 투자하고 있는 목적들, 사실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자 결과적으로 또 생존을 위한 저희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정말 시대의 흐름을 바꿀 만큼 파괴적 혁신이라면 시대의 흐름이 바뀔 때 투자를 하지 않았다가 도태되는 건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캐펙스는 미래에 대한 수익화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지만 생존을 위한 투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전히 AI 인프라가 부족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싶음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 입장에서는 지출을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미래 수익을 위한 투자라는 것들은 결국 AI 성능이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추론 비용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명분에서 메모리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돈을 쓰는 건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우려들은 사실은 항상 실적 시즌마다 빅테크들이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 시장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시장에서 좀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아마존, 네. 구글 다 투자를 굉장히 크게 놀린다고 했는데 딱히 시장에서는 좋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반에는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사실 최근 B2C, B2B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들의 주가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건 AI가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스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잠식당한다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사스 업체들도 결국 빅테크들의 클라우드의 고객인데요. 네. 그들이 AI 때문에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클라우드 수요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와중에 빅테크들은 투자를 더 한다고 하네. 그러면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그리고 수익성은 오히려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아에 대한 고민들이 너희 스스로의 실적을 수익성을 나쁘게 만들 정도의 투자를 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AI가 발전하면서 사스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일부 손상이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의 사업 영역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그들이 하던 걸 다른 업체들이 하는 것이죠. AI 업체들이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 메모리 관점에서의 수요 관점에서는 수요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스켓의 재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기능들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AI 에이전트들이 결합하기 시작하면 근본적으로 컴퓨터의 사용량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 사실 메모리 수요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저희는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저희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조금 더 본질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지 않는 건 AI가 진짜 파괴적 혁신이 맞다면 업종 간 희비는 갈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메모리는 저희는 무조건 승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뭐 그 이슈가 참 많이 불거졌었던 거잖아요. AI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잠식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 빅테크 기업들이 한 차례 뭐 흔들렸었던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소멸이 아니라 이 재구성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AI 투자 관련한 과잉 투자 논란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그 부분이다라는 쪽으로도 이야기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앞서 ICMS 언급해 주셨잖아요. 새로운 엔비디아의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좀 어려워요. 어떤 건가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CES에서 이 베라 루빈의 이제 이 ICMS라는 거를 채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정말 쉽게 얘기하면 메모리의 기존의 계층 외에 이제 KV 캐시만을 위한 SSD 계층을 추가적으로 활용하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SSD를 쓰지 않던 계층에 SSD를 쓰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거의 명분과 목적 그리고 이제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점점 이 추론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컨텍스트가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컨텍스트가 길어지면 이 KV 캐시라고 하는 키와 밸류의 캐시가 점점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는 이거를 GPU 옆에 HBM이 이 KV 캐시를 다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GPU한테 필요할 때마다 이제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KV 캐시가 컨텍스트가 길어지면서 점점 KV 캐시가 빠르게 폭증을 하고 있는데 HBM의 용량은 그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HBM이 꽉 차면 GPU는 계속 달리고 싶은데 HBM이 꽉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GPU는 쉬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큰 손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KV 캐시를 정말 자주 읽고 쓰는 KV 캐시는 HBM에 조금 덜 자주 읽고 쓰는 것들은 일반 D램에 조금 더 자주 읽고 쓰지만 지울 수는 없는 KV 캐시는 SSD에 배치를 하게 됨으로써 GPU를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번에 ICMS의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GPU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총 소유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HBM, 일반 DRAM, SSD 뭐 다들 뭐 특성은 좀 다르지만 기본 용량당 가격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가장 비싼 HBM 대비 조금 덜 비싼 일반 DRAM 더 싼 SSD까지 비용의 효율화까지 추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능의 제고와 비용의 효율화 모두를 추구하는 방식으로서의 메모리의 활용 방법이 레벨업 되기 시작했다에 대한 큰 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베라 루빈 이후에도 계속 저희는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AMD 그리고 에이직
업계도 저희는 마찬가지의 트렌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 베라 루빈 플랫폼부터 사용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온기 반영되는 거는 내년 27년일 것입니다. 27년 관점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 연간 렉의 출하량 저희가 9만 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9만 대에 이번에 베라 루빈 플랫폼에서 최대 16TB의 ICMS를 채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저희는 이 ICMS로 발생한 수요의 총량이 스마트폰, PC 같은 전통 연간 수요의 최대 20% 이상까지도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수요의 발생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CMS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GPU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화를 보여준 플랫폼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일단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SK하이닉스, 그러니까 HBM3E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가 승기를 잡았는데 HBM4 관련해서는 성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삼성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물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봤을 땐 하이닉스가 크게 가져간다고는 합니다만 삼성과 SK하이닉스 이번 HBM4 격전지에서의 승기는 누가 잡게 될까요? 사실 조금 HBM4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HBM4에서 누가 이기는가에 대한 부분이 기업 가치에 과거처럼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HBM만 중요한 사이클이 아니고 이 수많은 메모리 자체의 수요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 2년 전만 해도 HBM을 잘하는가 못하는가가 기업 가치를 크게 갈랐지만 지금은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HBM4에서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HBM4도 이번에 저희는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HBM4에 대한 성능의 기준점을 높인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원C 나노 D램에 대한 공정을 채용하고 4나노 파운드리에 대한 베이스 아이 공정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버스펙일 수는 있어요. 다만 이들은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다일 사이즈 확대라고 하는 비용상의 페널티를 지불하고도 이 성능의 극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HBM4가 HBM3 이때처럼 좀 시장의 평가를 좋지 않게 받을 가능성도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적인 캐파 내에서 삼성은 HBM4도 해야 되고 다른 일반 D램도 메모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물량 관점에서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HBM4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과거에 극도로 좀 떨어져 있던 점유율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 기반이 HBM4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상승 여력을 SK하이닉스에게 좀 더 높은 그 비율을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리포트에서 연구원님께서 양사 업사이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SK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은 87.5%, 삼성전자는 63%를 매겨주셨잖아요. 이 차이의 배경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이제 슈퍼사이클 올 바이라는 레포트를 통해서 지금부터의 양적 성장 사이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매력적이다에 대한 레이팅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바꿨고요. 그때 이후로 저희의 판단은 여전히 지금 똑같습니다. 만 그 당시 레포트를 이제 발간된 날로 기준점을 잡아본다면 두 업체의 업사이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두 업체가 매일매일 똑같은 상승을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하이닉스 150만 원, 삼성전자 26만 원 레포트를 쓸 당시에 삼성전자가 그 전에 조금 더 주가에 대한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은 주가에서의 업사이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업사이드의 차이보다는 두 업체 모두 지금 밸류 확장의 길목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저희는 조금 더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업사이드의 차등에 따른 저희의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았고 하이닉스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 반영을 누가 어떤 시기열에 얼만큼 했는가에 대한 차이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전통 시클리컬에서의 저희의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미래에 대한 어닝 그리고 시클리컬을 탈피하는 메모리의 가치로 이익 베이스로 저희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내년, 내후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글로벌 빅테크에 못지 않거나 그를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이만큼 이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과연 우리의 시가총액이 지금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관점을 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의 이 만성적인 공급 쪽이 만들어낼 캐펙스의 확대, 가만히 보면 전자, 닉스 그리고 중소형주 저희는 모두 여전히 저평가 국면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장 실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눈앞의 포인트는 조금 더 대형주에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결국 밸류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꾼다면 지금 많이 올라 보이는 전자, 닉스 모두 다 여전히 저평가 국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두 다 매력있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투자자 분들께서는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궁금증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 연구원님 통해서 또 궁금증을 해결해 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다음번에 또 모실 테니까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SK증권 우리 한동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가상자산 시장, 불세 대표님이 컨트롤 타워 역할 해드립니다. 불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리 깊었던 코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인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정말 그 지옥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들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겠죠. 그냥 그 고점에 사가지고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지금 시간이 맞고요. 지금 이제 바닥 찍고 좀 반등 나오는 시도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죠. 그렇다고 이게 엄청 금방 기적같이 10만 달러를 초단기간에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적고요. 사실상 그런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내가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변동성이 나올 것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타 트레이딩을 꼭 병행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그 폭락장이 나왔을 때 역사적으로 코인 역사적으로 폭락장이 나왔을 때 공부지수입니다. 여기 맨 왼쪽에 FTX 거래소가 파산됐을 때 거래소 그 공포지수가 12였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10일이죠. 트럼프 관세 빔, MSCI 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가 공포지수가 9였는데요. 최근에는 5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공포지수를 저도 코인 시장에서 거의 10년 넘게 몸을 담고 있지만 이런 공포지수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든 그 시간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닥 찍었으니까 반등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맹신하시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는 사실 기다리실 체력도 많이 없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그 동계올림픽 기간이잖아요. 동계올림픽 기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쟁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올림픽 끝나고 전쟁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지금 미국 이란하고 미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 티격태격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미 대사관이 자국민에게 지금 당장 이란을 떠나라 이런 경고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급등하면은 또 한 번, 안 그래도 지금 증시 굉장히 좋잖아요. 증시가 좋은 상황에서 악재가 나오면은 많이 올랐다, 이제 차익 실현하자라는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오르지 못했던 자산들은 하락장이 나올 때 조금 더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바닥이다. 이제부터는 진짜 찐반이다. 이런 식의 좀 맹신을 해서는 안 되는 시장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은 그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매집한 기업이 스트래티지고 이더리움을 제일 많이 매집한 기업이 비트나인이잖아요.
이 두 회사가 주가도 엄청 많이 빠졌는데 보유하고 있는 지금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평균 단가가 엄청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한화로 10조 원씩 물렸어요. 10조 원. 자,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인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투자를 했을 때 하나의 포지션으로 이렇게 많이 물린 사례는 역사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새로운 역사가 씌워지는 거죠, 사실. 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지금 스트레티지도 10조 넘게 물려 있고 비트마인도 이더리움 10조 원 넘게 물려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평균 매집 단가가 3,800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이 이제 이더리움이 2,000달러니까는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아직 코인을 투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사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 거대 기업들, 거대 공룡 기업들에 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본시장에서 고래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있나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런 포지션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에 몇 주를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를 몇 주에 얼마 가지고 있고 이런 거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코인 시장은 블록체인, 온체인 시스템에서 추적을 하면은 이렇게 다 포지션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할 줄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제 얼굴 밑에 나오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런 고래들의 포지션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10월 10일이 역대급 청산 금액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컸냐면은 30조 원이 청산이 됐어요. 그 코인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 청산이 됐는데 이때 그 하락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으로 크게 수익을 냈던 고래가 있습니다. 이 누가 봐도 수상하기 때문에 내부자 고래라고 보통 시장에서는 그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내부자 고래조차도 최근에 청산에 당했어요. 그 이더리움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들어가고 있었는데 청산을 당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청산 당했을 때 또 한 번 다시 그 내부자 고래가 청산되는 그 이더리움 가격이 2,100달러였습니다. 근데 2,100달러에 이제 그 고래가 청산당하는 거를 기다려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상승 베팅을 해가지고 3천만 불을 하루 만에 1,800만 달러. 그러니까 그 50%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크게 낸 이런 고래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대다수가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업비트나 빗썸에 그냥 물려 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사실 그냥 멀리 보고 중장기로 모아가신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지금의 코인 가격, 지금 비트코인이 7만 달러, 하나로는 1억 원 조금 넘고 이더리움이 2,000달러, 하나로 300만 원 조금 넘는데 지금 가격에 매집을 한다, 천천히 모아간다. 내가 진짜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몇 년 동안 들고 가겠다라고 하면 지금이 너무 좋은 가격입니다. 그런 투자를 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가격인데 하지만 안타깝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런 고래들은 물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려도 그냥 계속 사면 돼요. 스트레티지든 비트마인이든 계속 비트코인 이더리움 삽니다. 그러면서 평균 단가 낮아지고 결국에 올라가면 크게 수익이 나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진짜 코인 시장에서는 꼭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업비트나 빗썸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 내세요. 코인을 빌려서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사서 수익을 얻어요. 그리고 빗썸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음 화면은 이제 원유띠라는 그 코인 투자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이분이 200억 이상 손실난 포지션도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방법 공매도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그 업비트나 빗썸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위에서 공매도를 하셨다면은 정말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매도 하시는 방법도 꼭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의 무기로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뭐 공매도 하는 방법도 여기 QR코드, 제 얼굴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QR코드 사진으로 찍으시면은 링크가 열릴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메신저 창이 열립니다. 메신저 창에서 교수님 방송 봤습니다. 단타 트레이딩 해서 수익 내고 싶습니다. 공매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저희 팀방 모셔서 저희 수익 많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조금 죄송할 수 있는데 지난주부터 엄청나게 급락장이었잖아요. 저희 팀에서는 이 하락 포지션, 공매도 포지션을 이용해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늦지 않았으니까요. 뭐 나중에 또 언제 하락장 올지 모르기도 하고 지금은 뭐 이제 반등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상황에 맞는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꼭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트레이딩 방법을 익히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그럼 제가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라는 얘기만 하니까 좀 암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어느 정도 바닥 지지선만 좀 잘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드라마틱하게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동안에 그 역대 청산 금액 순입니다. 코인 폭락장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던 금액을 순위로 나열한 건데 최근 시장이 가장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1년 동안에 그 시장에서 사라진 돈들이 그 FTX 거래소 파산 사태 그리고 테라루나 사태 때보다도 더 많이 지금 청산 금액이 나왔거든요.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시장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호재는 시장이 깨끗해야 돼요. 청산이 돼가지고 개미들이 다 떠나가고 없어야 시장에서 건전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케빈 허시 의장 지명입니다. 지금 케빈 허시 의장이 뭐 매파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분은 매파라기보다는 합리적인 비둘기파라고 보는 게 지금 조금 더 맞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조금씩 시선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케빈 허시 의장은 비트코인에 실제로 본인이 크립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정도로 비트코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연준의장입니다.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최초의 암호화폐 의장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물려서 힘들어할 때, 물려서 이제 코인 끝났어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을 할 때 밑에서 고래들은 또 대량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2년도 하락장 때는 고래들이 하락을 주도했거든요. 고래들이 하락을 주도하면서 여기 주황색 선 밑에 흰색 선이 그 비트코인 차트인데 주황색 선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누르면서 코인 가격을 눌렀다면 지금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니까는 다시 고래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온체인 데이터도 확인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고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중장기로 보시기에는 너무나 좋은 가격입니다. 중장기. 제가 말하는 중장기는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 그러나 지금 바닥이야 몰빵. 네, 이런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폭락은 분명히 진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자리에서 재차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서 다시 한번 6만 달러 때까지 뭐 테스트를 할 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굉장히 시장이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비중 베팅하지 마시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만 달러 근처, 그리고 이더리움은 2만 달러 근처에서 계속 지지선을 확보하려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그 공매도 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이제 단타 타점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 과매도 구간에서는 공매도 포지션, 과매수 구간에서는 공매도 포지션,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상승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단타 트레이딩으로 시장에서 꼭 살아남으셔야 하고요. 살아남아야 나중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30만 달러 바뀔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밑밥이 다 깔려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타 트레이딩이라든지 고래들의 포지션 보는 방법은 지금 제 영상 하단에 제 얼굴 밑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 카메라로 딱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화창, 메신저 창이 열릴 거예요. 그 메신저에다가 방송 봤습니다. 팀방 초대해 주세요 하시면 되고요.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링크를 클릭하셔서 네, 방송 잘 봤습니다. 팀방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단타 트레이닝 그리고 공매도 전략 챙겨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세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각각 여쭤볼게요. 7만 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다만 빗썸에서 오지급 이슈도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그 빗썸 이슈를 설명을 드린다는 거를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 빗썸 이슈는 코인 시장에서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 은행에 전국에 수많은 은행 지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은행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털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은행 자체가 망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빗썸이라는 거래소의 실수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빗썸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흔들리실 수는 있겠죠. 근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이제 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7만 달러 지지선입니다. 이미 여기 저점 깨졌고 지금 여기에서 조금씩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때도 6만 달러 살짝 깨면서 탁 올라온 게 진짜 지금 이 지지선만큼은 안 깨질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뭐 물론 시장을 100%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는 뭐 6만 달러가 다시 한번 깨진다까지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7만 달러를 잘 지지해 주는지를 계속 그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분봉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거 앞에는 일봉이었잖아요. 이 일봉 말고요. 일봉 말고 이거 말고 분봉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빨간색 선 보이시죠? 빨간색 선이 그 201선인데요. 이 201선은 차트가 밑에 있을 때는 저항이 되고 위에 있을 때는 지지선이 됩니다. 자, 하락장에서는 이 201선 저항을 맞고 이렇게 반등을 하려다가도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시도했다가도 빠지고 여기서도 반등을 시도했다가도 빠지고 반등을 시도했다가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201선이 역배열에 있고 저항으로 작용할 때는 하락 추세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앞에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이제 저점을 테스트하면서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이 됐습니다. 급격하게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니까는 이때부터는 상승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어도 잘 지지하면서 지금 이렇게 상승 준비를 재차 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단타 보조지표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물려있고 그냥 물려가지고 나 가만히 있어야지, 나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오르겠지. 이런 식의 투자는 절대로 올바른 투자가 아닙니다. 시장은 살아 움직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힌 뒤에야 상승이 나오니까 이런 이런 시장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방법을 꼭 배우시면 되고요. 이런 보조지표 설정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맞는 단타 포지션 저희가 24시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24시간 돌아가죠. 24시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기 QR코드, 제 얼굴 밑에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으시고요. 그럼 링크가 열리면은 메신저 창에 방송 받습니다. 저 단타 트레이딩 잘하고 싶습니다. 팀방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100% 무료입니다. 비용 안 받는데요. 다만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이 꽉 차면은 저희가 초대드릴 수 없는 점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각 말씀해 주셨던 지지선 유지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네, 앞에서 비트코인은 7만 달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으면 이더리움은 지금 2천 달러죠. 참 신기한 게 비트나 이거는 실적이 없는데 이 달러 기준으로 뭐 10만 달러 지지 저항, 9만 달러, 8만 달러, 이더리움은 3천 달러, 2,500달러, 2천 달러 이런 식으로 지지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 보조지표, 전 세계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달러로 보셔야 됩니다. 그 원화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을 보지 마시고 달러로 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비트코인하고 차트 흐름은 거의 똑같죠. 이제 2,000달러 그 지지선 지금 눈치 싸움 계속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것도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 진짜 너무 쉽잖아요. 그냥 빨간색 200선 딱 그어놓고 차트 아래서 움직일 때는 저항 맞고 떨어지니까 공매도로 수익을 내고 이렇게 공매도로 수익을 내고요.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는 부분이 다 201선 저항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추세가 바뀌었죠. 지금 이제 여기서 조금 돌아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 지지선에서 상승 포지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타 트레이딩을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되고, 이런 단타 트레이딩에서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저는 2026년 굉장히 큰 불장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불장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시려면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예, 그냥 위에서 물려 계시면은 그 나중에 상승 나와도 그거는 그냥 수익이 난 게 아니라 내 손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바닥에서 단타 트레이딩 하시면서 꾸준히 수익가 가지고 살아남으셔서 불장이 왔을 때 꼭 크게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 얼굴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꼭 사진 찍으셔서 저희 팀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고정 링크,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그 링크를 클릭하면 메신저 창이 열려요. 메신저 창에서 단타 잘하고 싶습니다. 팀방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정보방으로 입장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대장주를 좋아합니다. 저는 일단은 잡 알트코인들은 절대로 권장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할 때도 강남 아파트 사야지 수익 크게 나지 지방 아파트 사가지고는 수익 안 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비트 이더만 보셔야 되고, 지금 국장도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선도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시장에서 모든 투자를 할 때 대장주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대장주가 비트 이더입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팀방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차트 이렇게 공유해드리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 타점, 여기서 1차 입절하고 2차 입절하자 이런 식으로 팀원분들한테 꾸준히 수익을 드리고 있어요. 꾸준히. 거의 매주 수익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저희 팀원분들이 수익 많이 나셨다고 이렇게 감사 인사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타 트레이딩 기법들. 그래서 이더리움 이제 먼 훗날에 $5,000, $10,000 갈 거야. 비트코인 $200,000, $300,000 갈 거야. 이런 말들은 사실 지금 투자자분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먼 훗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먼 훗날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남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단타 트레이딩을 하면서 시장에서 하락이든 상승이든 상관없이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쌓아가시면 살아남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살아남았을 때 비로소 불장이 왔을 때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 QR코드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 카메라로 딱 찍으셔가지고 링크가 열리면은 거기 대화창이 열립니다. 그 대화창을 메신저 창에다가 불세님 방송 잘 봤습니다. 저도 단타 트레이딩 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그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단타 트레이딩, 코인 시장에서 단타 트레이딩 하는 법, 그리고 이런 실시간 이슈라든지 고래들의 몇 천억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고래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저희가 포지션을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수익 많이 내시고 좀 즐거운 코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가 될 수 있는 코인 시장입니다. 우리 불세 대표님의 전략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마감 준비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브리핑 해주시죠. 진단해 주실 시간인데 코스피 코스닥 너무 잘 가고 코스닥은 이 시간에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현재 4.4%가 넘어가는 강세 1130선 이제 코앞이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시장을 보게 되면 요즘 투자자들 예탁금이 이제 111조를 돌파했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돈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뭔가 악재가 하나만 해소가 되면은 굉장히 강한 급반등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장에 이 돈의 힘을 좀 믿고 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대기 자금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차익이 나오더라도 이게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대기 자금으로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고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제가 이걸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오늘 코스닥이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이제 코스닥 150 지수가 지금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좀 보였는데, 이 자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요즘 이제 금융 투자를 통해서 이제 ETF 패시브 자금들이 막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갈색 선이 이제 금융 투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2시 40분부터 매수세가 갑자기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확 끌어올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금액으로 치면은 한 2,600억 정도, 2,800억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패시브 자금 ETF 통해서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막판에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재차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 상방으로 보고 이제 이런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자, 대신 이제 이번 주에 이벤트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되고, 또 금요일에는 CPI가 발표가 되어지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뭐 단기 변동성은 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 이제 설 연휴까지 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일부 차익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번 반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을 좀 챙겨 두시면서 대응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차익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끝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차익이 나올 때는, 혹은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말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은 이 주도주 안에서 다시 한번 좀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대표적으로는 뭐 2차 전지주들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은 반등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도주 안에서 섹터 로테이션 시점만 잘 맞추면은 우리는 굉장히 수월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보면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 매매를 해왔었던 곳 안에서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 해도 대기자금에 머물러 있다 말씀 주셨는데, 정말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111조 투자자 예탁금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지속적인 시장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수익을 챙기기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네요. 수익 극대화하시고 싶으시다면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여러분 함께 해보세요. 자, 오늘 시장의 특징 섹터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특징 섹터를 좀 보자면 역시나 이제 반도체죠. 명확한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주 급락이 나올 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문제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훼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면 매수 기회로 삼으셔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희 공개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불안함 없이 주말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저의 말에 힘은 약하지만 이 젠슨항 CEO의 말은 굉장히 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게,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이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안 나와서 흔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방향성은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하드웨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더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투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드웨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금 이 젠슨항 CEO 입을 통해서 반영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 주가 반등이 나왔죠.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AMD라든지 구글, 메타 이런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자체 칩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뭐 독점 체제가 이제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이제 8%의 상승을 좀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하드웨어 쪽은 믿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적을 믿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요. 이전에도 전기차 시장 확대된다라고 하면서 막 투자 증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때는 실적도 심지어 좋았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추세를 따라서 우리는 추세 추종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매도하는 시점에 대해서 보면은 2차 전지와 비슷하게 뭔가 투자가 줄어든다든지 이제 실적 성장세가 완전히 멈춰버린다든지 이런 가이던스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좋습니다. 특히나 요즘 메모리 가격과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가격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전에는 특정 가격의 계약을 체결을 해두면은 가격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도 싼 값에 이전에 계약을 해둔 가격으로 거래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가격이 올라가면 이 계약 가격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 높아졌다? 그러면 높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 가격 결정권을 지금 하드웨어 쪽이 가져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상향 조정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전에 뭐 테슬라와 관련돼서 이제 파운드리 칩을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려고 지금 테스트를 한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왔거든요. 그러면은 파운드리 쪽에서도 살아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정말 흠잡을 데가 지금 없어지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이 파운드리 적자 확대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고 또 심지어 이번 테슬라 칩도 2나노 공정 생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수율에 대한 부분 이런 우려들이 적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뭐 이슈들 혹은 관련된 내용들 다 정리해서 저희 공유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지금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공유방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쪽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반도체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일단 AI 과잉 투자 논란이 있었지만 앞서 말씀 주셨듯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드웨어 단, 그러니까 반도체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삼성은 파운드리가 그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4분기 실적 컨콜에서 파운드리 뭐 130% 2나노 공정 수주 올리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반도체 섹터 바라보겠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 AS 또 하나씩 가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산일전기 볼게요. 산일전기가 오늘 장중에 13%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도 지금 뭐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산일전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챙길까요? 네, 저는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이제 17만 원으로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AI에서 파생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AI가 가고 나면 전력 인프라라든지 원전주들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면 매수하고 혹은 지금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겪는 구간이라면은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목금 연달아 좀 조정을 받게 되면서 돌파 시점에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바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결국에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추세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산일전기라는 기업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북미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최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요즘 ESS 시장과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ESS용 이 특수 변압기에 대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사실들이 부각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탄력이 붙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지금 한 13% 수익을 거둬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목표가 17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만약에 종가상 17만 원을 유지를 하게 되면 종가상 고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신고가 18만 원 이상으로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 풀어주셨는데요. 산일전기 우리 13%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목표가 17만 원입니다. 1차 목표가로 바라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전략 챙겨 드릴 테니까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산일전기 계속해서 좀 수익 챙겨가면서 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 안에서 저희가 전략 짜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챙겨왔는데요. 항상 우리가 AS 하는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15%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오늘 단숨에 또 한 번 썼는데 44,000원이 돌파가 됐거든요. 네. 그럼 이제 목표가 어딜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를 먼저 좀 잡아드리자면은 우리는 이제 47,500원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4만 원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서 종가 그 위에 지금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다음 고점을 한번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이제 바닥주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탄력을 붙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재료 그리고 탄탄한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었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뒤늦게 부각을 받게 되면서 단숨에 50%, 60% 가까운 수익이 나왔다라는 점, 이 부분을 사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I 첨단 소재라는 종목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와 이름도 비슷한데 재료도 맞아, 비슷하다. 기억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게 또 어느새 지금 두 자릿대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에서 20% 매수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지난 금요일에도 와서 추천을 했어요. 이런 종목 오히려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빠지면 사야 된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사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장중에 거의 8% 가까운 조정을 보이다가 다 말아 올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시장 반등은 못했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확실히 저가 매수 이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0%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미리 선점을 하면 굉장히 좀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목표가 22,500원 구간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또 시장 탄력도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한번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로 우리가 수익을 59%, 60%가량 받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PI 첨단 소재 강조 주셨는데 이때 사셨으면 벌써 17%의 수익을 가져가고 계실 텐데요. 여전히 여력이 남아있다 평가 주셨고 우리 추가적인 전략을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의 정보방 안에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함께 또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들 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좀 2월에 포트 좀 탄탄하게 짜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마감 공략주 이제 들어볼 시간인데 3시 15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종가 베팅이겠죠? 어떤 종목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여태 소개를 좀 안 드렸던 게 로봇주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전력 인프라주, 반도체주, 뭐 2차 전지주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로봇주에 한번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번 주 안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로봇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성 에어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 잠깐 차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36% 정도의 조정을 받고 밀려난 자리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시점 그리고 단봉이 나오게 되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구간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딱 그러한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13,000원부터 13,500원 구간에서 지금 단기 저점을 잡아가려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 게다가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오늘 더 많은 거래량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다시 증가하게 되면서 주가도 같이 동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재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것도 이제 정밀 감속기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이제 승강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전부터 이제 국제 과제를 통해서 또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또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급했었던 이력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전부터 또 산업용 이 감속기도 만들어서 이제 현대그룹에 공급을 했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것들이 같이 언급이 되면서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같이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감속기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손이나 뭐 손가락 아니면 팔 이렇게 좀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에 사용되는 감속기가 있고, 혹은 허리나 하체 이렇게 하중을 버텨야 되는, 그러니까 무거운 이런 무게를 견뎌내는 그 필요한데 감속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해성 에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리나 하체에 사용되는 그런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같이 맞물리면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재화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국산화와 관련돼서 또 이슈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13,000원에서 13,500원 뭐 현재가 이하 구간에서 충분히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15,500원 구간. 그래서 지난번 이 상한가봉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한가봉 이 고가 종가 자리죠. 그 부분으로 일단 1차 목표가 잡아봤고요. 이제 손절가로는 현재 한 10% 정도로 좀 잡았습니다. 한 12,3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역시나 이 12,300원 같은 경우에도 장대의 양봉, 이 상한가봉이 형성이 됐었던 이 시초가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세 초입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 받았습니다. 해성 에어로보틱스고요. 목표가 15,500원으로 손절가 12,300원으로 주셨는데 이번 주에 한 차례 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셔야 되겠죠. 오늘의 로봇주 여러분 꼭 챙겨가시면 되겠고, 최근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좀 쉬어있는 자리에 놓여있는 듯합니다. 매수의 적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QR 타고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전략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대응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정리통으로 이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월요일 3시 2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으로 진입이 됐는데요. 자, 오늘 특징 주들 하나씩 골라볼게요.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오늘 2차전 집단 분위기가 좋아졌던데 다시 한번 에코프로 BM 또한 이번 주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시장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게 지금 패시브 자금이 갑자기 막판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은 제약 바이오 쪽에 좀 강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나 뭐 보로노이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강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잠깐 이제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지금 이게 분봉상 흐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중 저점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2시 40분경부터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갑자기 확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래량이 확 들어왔고 주가도 역시나 장중 고점 구간으로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현재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21선 상단에서 딱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눌림목 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더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때 제약바이오도 좋지만 이런 2차 전지 비교적 조금 덜 올랐었던 섹터에 돈이 더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한다면은 2차 전지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여전히 이제 캐즘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적자폭이 계속적으로 커졌던 이유는 이 재고평가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광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실제 현금 유출보다는 이 회계상 이 적자 폭이 좀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광물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서 조금은 회복이 됐다. 그런 것들이 이제 흑자 전환에 좀 도움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유럽향 이 EV 양극재 판매량이 조금 올라왔다라는 얘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같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헝가리 신공장 이제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레버리지 효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증가하는 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캐즘이 해소가 돼서 뭐 이전처럼 고가까지 막 쭉 달린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지금 단기 반등은 충분히 이러한 재료들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고 이제 3월이면 또 인터배터리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고체 전해질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라인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질 테스트를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셀사와 함께.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재료로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재료랑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ESS 시장과 관련돼서 사실 이 고성능 ESS 그러니까 이 3원계 배터리도 ESS에 사용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전년 대비해서 한 100% 이상의 성장을 좀 보였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은 이 LFP 배터리용 양극재까지도 이제 만드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ESS, EV 거기다 더해서 이제 뭐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고체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 다양한 재료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장주들이 또 달리게 되면은 다른 2차 전지주들을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결국엔 또 실적 좋은 애들은 잘 가더라고요. 오늘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20% 이상이죠. 네, 맞아요. 거의 상한가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실적을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섹터에 대한 투심, 이 센티멘털 자체가 안 좋았다 보니까 못 갔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 시장에서는 2차 전지를 그래도 바라봐주고 있구나. 라고 정도는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2차 전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오늘의 종목으로 로봇주 받았는데요. 더불어서 2차 전지단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코프로 BM 동시호가 특징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볼까요? 삼바는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다소 조용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가 오르기는 했는데 코스닥 기업에 조금 집중이 그러네요. 되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셀트리온, 사실 셀트리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15만 원에서 19만 원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실적은 좋아져도 이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또다시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죠. 결국에는 실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런 힘을 받아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지금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써내려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공장 증설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나타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그래서 실적도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성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저조할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 종목, 단타로 3%, 5% 수익 내고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눌림 때마다 우리가 비중을 서서히 좀 늘려가서 정말 신고가 200만 원대에 한번 목표가를 가져가 보자. 지금 실제로 증권사에서도 220만 원, 240만 원까지도 TP가 지금 상향 조정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역시나 그 근거로는 실적인데요. 실적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쌈바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QR이 나가고 있는데 정보방이거든요.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 주고 계신가요? 네, 이제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했었던 종목군들 역시도 실제로 지금 이 공유방을 통해서 다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들어와 계셨더라면은 함께 수익을 좀 보셨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또 새롭게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요즘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수익 걷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수익의 고도화 나서보시면 되겠습니다. QR 타고 함께 하세요.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공포로 시작을 했더라면 지난 주말 사이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날아올랐죠. 특히나 최근에 우려감이 컸었던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 중심으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 증시 또한 빨갛게 달아올랐는데요. 자, 오늘의 마감 지수 들어옵니다. 살펴보실게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코스피가 4%가 넘어가는 상승, 코스닥 또한 뒷심발이를 제대로 해줬습니다. 나란히 4%의 강세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어느새 5,297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4%가 넘어가는 상승으로 1,127포인트까지 오늘 장 막판에 빠르게 올라와 줬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도 챙겨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보합 부근에서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현선물 시장 안에서의 사자가 꽤나 긍정적이죠.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 2,400억 원의 순매수, 기관 투자자 2조 6천억 원의 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3시가 가까워오는 시간부터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에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와 줬는데요. 앞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패시브 자금 강력하게 제약바이오 쪽으로 향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오늘 개인들은 팔았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강력한 순매수, 목요일에는 8조 원의 순매수, 그리고 금요일에는 2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었던 개인들. 오늘은 차익 실현 나섰고요. 코스닥 시장으로도 마찬가지 오늘 개인은 팔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꽤나 긍정적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 기관 7거래일 만에 동반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으로도 오늘 외국인들이 강력한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무려 1조 7천억 원의 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마감 지수 보실까요? 마감 분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에서 17만 원도 돌파가 됐었고 SK하이닉스도 강력한 상승을 보였죠. 특히나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도 담아갔다는 점이 꽤나 괄목해 보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2%
1%의 상승으로 47만 원 선 두드렸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LG 에너지솔루션까지 오늘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일제히 다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대의 상승이고요. SK스퀘어 잘하면 2월 중에 26일에 이 3차 상법 개정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늘 다시 한번 지주사 관련주들의 강세도 연출이 됐는데요. SK스퀘어 지난주에 낙폭을 오늘 단숨에 만회를 해냈습니다. 이제 신고가 목전까지 올라갔네요. 신고가가 59만 원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현재 9%의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지속하고 있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AI 과도한 투자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7년, 8년 이어진다는데 그렇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 향 전력 쇼티지는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겠죠. 결국에 원전으로 모멘텀이 모아집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필두로 G2파워, 우진엔텍 등등등 중소형 원전까지 다시 한번 오늘 장에서 시세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기아가 1%의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종목들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2%, 4%의 상승이었고요. 오늘 분위기가 좋았던 건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7%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제 40만 원을 다시 한번 바라본 채 내달렸습니다. 38만 원 선으로 오늘 돌파를 알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8%의 급등으로 54만 원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줬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도 오늘 다 좋았는데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장 후반에 시세가 강하게 실렸다 보니 ABL바이오, 코오롱티슈진, HLB, 리가켄바이오까지 3 내지 6%까지 시세가 들어오는 흐름이었습니다. 리노공업도 3%,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시황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에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내일 시장의 잠재 유망주를 발굴해내는 내일장 리서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힘든 지난주를 겪고 오늘은 기분 좋게 반등했습니다. 양 시장 다 4%대의 강력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았죠. 사실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도 제가 우리 정보방 통해서는 미증시의 또 금요일 결과치들을 먼저 브리핑을 드리고 월요일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었는데 예상했었던 내용들이 시장이 좀 적절하게 잘 보여졌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주식포차 방송 안에서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말자. 그리고 지난주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금요일에서도 방향성은 의심하지 말고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 안에서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저가 매수의 힘을 좀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다음에 예상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잘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미증시가 그 기술주들 위주로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죠. 지난주에 시장이 흔들렸었을 때 뭔가 좀 명분이 저는 약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는 AI 버블을 명분으로 한 그다음에 지금 IT 기업들이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다음 가이던스가 눈높이를 높여서 생각해보니 성에 덜 찼다라는 해석이라던가 아니면 AI에 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걷어들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억지 사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공포감들이 이제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항상 증시는 또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한번 또 빠른 회복 구간을 맞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 안에서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흐름들도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훨씬 또 우위에 있는 그런 장세들이 나와서 뭐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주들 안에서도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뭐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친환경 에너지 쪽 안에서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흐름들도 괜찮았고, 심지어 좀 많이 올라가 있었던 이제 뭐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굉장히 좀 강했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먹거리는 충분히 좀 많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코스닥 지수가 마감했었던 흐름을 보면은 장중에는 코스피만큼의 회복 속도와 그다음에 그 흐름들을 좀 잘 못 가져가는 모습이었으나, 결국에는 장 마감할 때 기술적인 저항 구간들, 이평선이 잡고 있는 저항의 위치를 다시 한번 뚫어주고 위쪽으로 돌파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이번 일주일 뭐 화수목금 동안 안에서는 코스닥에 다시 한번 또 시세가 잘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급적인 측면 안에서도 외국인 쪽과 그다음에 기관 쪽의 힘이 같이 더해지는 모습들도 상당히 좋았고, 특히나 이제 그 금융투자 증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게 뭐 ETF로 들어오는 물량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 코스닥의 랠리가 단기간 안에 빠르게 올라왔었던 요 시기의 수급과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좀 맞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증시에 또 강한 유동성이 다시 한번 또 유입이 되면서 매수세가 또 빠르게 들어오는 그런 시기들을 한번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 그리고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다르게 이번 주는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마감 특징주는 어느 쪽으로 보셨을까요? 네, 뭐 특징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이제 고점으로는 17만 전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NXT 시장 안에서 막 상한가 호가도 보여주고 아주 그냥 요동을 좀 쳤었는데, 확실히 뭐 좀 흔들림은 있었으나 변동성과 그다음에 방향성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또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NXT 시장 안에서부터 뭐 굉장히 좀 강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뭐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도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뭐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증시 안에서는 확실히 뭐 엔비디아라던가 브로드컴이라던가 반도체 종목들이 또 빠르게 성장하는, 그다음에 회복하는, 그다음에 강하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도 확실히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뭐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자주 이제 그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도 신고가를 쓰고 다시 한번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갈 때는 저도 왠지 모를 그런 좀 뿌듯한 느낌들이 좀 많이 납니다.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항상 강조를 더 드려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자체도 상당히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대치보다도 더 빠른 가격 상승들과 그다음에 수요의 급증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확실히 또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IB 안에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부터 주장해 왔었던 삼성전자의 20만 원 돌파가 저는 올해 상반기에도 충분히 나아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기대하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제가 아침에 개장할 때 정보방에서도 좀 새로운 뉴스들을 공유해 드렸었죠.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설날 연휴가 이제 끝나면은 설 직후에는 HBM4를 세계 처음으로 이제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뉴스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디램의 또 왕자를 다시 한번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HBM4 경쟁력 안에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금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의 경쟁력보다는 좀 앞서가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들도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와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반도체 업황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요. 이제 HBM 안에서도 새로운 세대가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또 중요한 뭐 수율 관리 측면 안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뭐 기술 보충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HBM 연결고리가 깊은 기업들은 이제 뭐 새로운 그 HBM을 양산하고 또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하면서
또 새로운 장비들도 이제 필요로 할 것이고 새로운 부품이라든가 소재들도 이제 필요로 할 것이고 삼성전자의 이런 주가들을 관련된 종목들, 중소형주들도 더 빠릿하게 따라갈 가능성들이 저는 더욱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장에 코스닥 증시가 같이 불이 붙고 좀 올라오면서 생각보다 좀 저조했었던 반도체 종목들도 종가 관리가 좋았고요. 오늘 장중에 뭐 이제 힘을 좀 주고 있었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뭐 끝까지 힘을 또 잘 쓰는 종목들도 많았고요. 오늘 YC가 좀 잘 올라가서 오늘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그런 날인데 아무튼 뭐 반도체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정보방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엑시콘으로도 대박이 나고 그다음에 네오셈으로 또 상한가 먹고 오늘은 또 YC가 또 잘 올라가서 또 수익을 좀 안겨드렸는데 모든 기반이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지금 상승하는 추이라던가 앞으로 계속 열려있는 좋은 전망들이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에 또 17만 원 잘 넘어서서 제가 목표하는 20만 전자까지 또 달려줄 것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특이 사항들 있으면 우리 또 특징주로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삼성전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셨던 종목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YC가 오늘부터 엄청나게 반응이 왔습니다. 지금 오늘 장중에서는 16.82% 상승 마감해줬고요. 총 수익률이 18%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온 것 같은데 계속해서 홀딩하면 될까요? 네, YC는 일단은 뭐 너무 잘 갔죠.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준비하신 분들은 오늘 뭐 20%까지도 충분히 수익이 나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져가는 데는 뭐 문제가 없겠고요. 다만 이제 새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양봉이 튀어가는 이런 그림들보다는 좀 쉬어가는 음봉을 기다리시는 게 뭐 당연히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 HBM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뉴스로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제가 YC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때 삼성전자와 HBM 사업 분야 안에서는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 HBM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YC라는 기업이 보다 더 주가 상승률을 강하게 키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처럼 새로운 신고가를 쓰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YC도 아직까지는 신고가 돌파가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그 이상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YC 같은 경우는 제가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뭐 이제 정보방에 추천주로도 제시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뭐 정보방에서 추천주로 드리기 전부터 우리 함께 했었던 엑시콘이 좋은 수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오셈도 이제 좋은 수익으로 또 상한가가 터지니까 그 다음 후속주로 YC를 또 강조를 드리기도 했었죠. 왜냐면은 엑시콘이랑 그 다음에 네오셈, 그 다음에 YC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이게 제가 써드렸던 내용들처럼 또 이제 동일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메모리 테스터 업체들이 굉장히 또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참고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수익률들을 또 같이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2월 6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YC는 요즘 자주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빠져서 밀리면은 우선순위로 매수해도 좋다 계속 강조드릴 수 있을 만큼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정보방에 계신 분들, 아침에 제 정보방 안에서 진행하는 시황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주 목요일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금요일 날 시장이 빠질 때도 우선순위로 이 YC를 매수하면 좋다라는 내용들은 여러 번 또 강조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치가 오늘 또 잘 터져줬으니까 함께 적극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을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 안에 또 좋은 수익들이 잘 나와서 축하드리고 상당히 또 적극적이셨던 분들은 그만큼 또 좋은 성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YC는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가 행진까지도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 다만 오늘은 또 상승률이 20% 가까이 또 터져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 안에서는 분할 매도를 좀 하면서 가져가면 더욱 좋겠다라는 의견을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C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분할 매도 전략도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ST팜도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익률 62%입니다. 이제는 수익 챙겨도 되는 걸까요? 네, 뭐 더 챙기셔도 좋겠고요. 근데 다만 제가
우리 그 ST팜은 처음 제시드렸었던 시기는 조금 됐습니다. 한 3개월, 2개월 반, 뭐 이 정도가 좀 흘렀죠. 그리고 이제 또 타이밍이 나올 때 또 다시 한번 정보방에 추천도 드리기도 했었고 그런 종목인데 제가 그 제약 섹터 안에서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ABL 바이오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제시드리기보다는 주가의 전반적인 장기 추세가 바닥에 있지만 기업의 실적의 회복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평가되어 있고 멀리 보고 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제약주를 잡는 게 좋습니다라고 여러 번 또 강조를 드렸죠. 물론 종목들 안에서는 뭐 속도의 차이가 좀 있긴 했지만 ST팜도 지금 뭐 50%, 60% 이렇게 좀 잘 올라가고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쓰면서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주가가 다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홀딩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정보방 안에서 이제 오늘 뭐 YC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제시드렸던 거와 더불어서 지난 또 1월 달에 ST팜을 추천드렸던 내용들도 이제 정보방에 다 남아있죠. 그래서 종목 매수와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방 통해서 많은 내용들 얻어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제가 ST팜, 셀트리온,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이렇게 해서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멀리 보고 준비하시면 좋다라고 뭐 지속 강조를 드렸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좋은 그림들이 이제 잘 나와주고 있어서 52주 신고가가 뭐 지속적으로 잘 터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실적 개선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분위기 들어오고 수급 들어오는 내용들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월봉상의 차트가 박스를 이제 막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 구간은 아직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 매도는 셀프로 뭐 이제 대응하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매도를 끝낼 시기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팜 그리고 셀트리온 둘 다 홀딩 받아봤습니다. 좀 더 수익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나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정보방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 함께 챙겨가시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리서치 토픽은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은 제가 반도체 말고 좀 요즘에 핫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다음에 테마의 기운을 좀 받고 있는 좀 강력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 쪽 안에서는 우리 뭐 유니셈이라던가 아니면 CMTX라던가 아직 좀 활약이 덜 나온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가 좀 돈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섹터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요즘에 이제 원전주의 돈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300%로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세가 올 상반기에는 충분히 달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장주들 뭐 현대건설, DHI 이런 종목들도 뭐 계속해서 위쪽으로 치고 가다 보니까 중소형주들도 요즘에는 반응들이 상당히 좀 빨라요. 지금 한국이랑 미국과의 원전 협력 이런 것들도 이슈가 좋고 최근에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여당 쪽에서는 원전 에너지를 탈원전 쪽으로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최근에는 정책적인 방향을 좀 바꿔서 원전을 좀 환호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을 했죠. 그리고 이제 중소형 원전주들이 발빠르게 또 급등을 합니다. 최근에 뭐 한신기계도 그렇고 오르비텍, 뭐 우진, 뭐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AI에 불이 붙으면은 이쪽에 있는 이슈가 좀 돈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원전,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여기 안에서 좀 활약을 하고 있는 좀 에너지 종합 기업으로서 지금 수주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그다음에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면서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태양광 쪽으로 이슈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태양광이 이제 발전을 이제 하면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기업을 오늘 이제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태양광을 얻고 있는 바닥주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조만간 또 급등 나올 것 같으니까요. 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못다한 얘기들과 가격 전략들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모멘텀이었습니다. 전력 원전 그리고 태양 관련된 종목 어떤 종목인지 빠르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재욱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파이널 리서치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